안녕하세요. 코시네스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중 놀라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스테리 스톤. 첫 번째 미스테리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신비한 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돌은 미스테리 스톤이라고도 하며 십계명 돌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미스테리 스톤은 뉴멕시코주의 로스루너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56km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돌은 1970년대에 첫 번째로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왔습니다. 이 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돌은 암석학자들에 의하면 10에서 130톤의 중량이 있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의 표면에는 어떤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자는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으나 나중에 몇몇 학자들이 고대 히브리어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쓰여진 내용은 바로 구약 성서의 십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십계명이 왜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걸까요? 이 돌은 언제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이 돌이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온 유대인 정착민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스페인의 탐험가들과 함께 신세계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이 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은 이 돌이 7세기에 아랍인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랍인들은 세계 각지로 확장하며 다양한 문화와 접촉했습니다. 그중 일부 아랍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배우고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대륙까지 탐험하며 이 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은 이 돌이 6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중 일부 유대인들은 탈출하여 바다를 건너 미국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이 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설은 이 돌이 19세기나 20세기에 현대인들이 만든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고대 히브리어를 배우고 화강암을 구하고 십계명을 새겨 넣어서 공개하기 전까지 잘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도였거나 단순히 장난이나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위의 네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미스테리 스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부인과 유니콘. 두 번째 미스테리는 중세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예술품 중 하나인 귀부인과 유니콘입니다. 이것은 유니콘과 사자가 함께 있는 귀족의 숙녀를 여러 장면으로 그린 6개의 테피스트리입니다. 테피스트리란 색실을 짜넣어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 공예입니다. 현재 파리의 클리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테피스트리를 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콘과 숙녀 테피스트리는 1500년경 파리에서 디자인을 그린 후 플랑드르에서 양모와 실크로 직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밀플레르라고 하는 스타일의 걸작으로 여겨지며 이는 프랑스어로 천가지 꽃이라는 뜻입니다. 배경에 수많은 꽃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테피스트리는 또한 상징성과 숨겨진 의미가 풍부하여 수세기 동안 학자들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테피스트리 중 5개는 일반적으로 5가지 감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을 나타낸다고 해석됩니다. 6번째 테피스트리에는 아몽슬 데지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는 프랑스어로 그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테피스트리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부는 사랑이나 이해를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각 테피스트리에서 숙녀는 왼쪽에 유니콘과 오른쪽에 사자와 함께 있으며 원숭이, 개, 토끼, 다양한 새 등 다른 동물들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테피스트리를 의뢰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후보자를 가리키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르 비스트 가문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각 테피스트리에 나타납니다. 르 비스트 가문은 프랑스 리옹 출신의 귀족 가문으로 15세기 말 왕실에서 부상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장 르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샤를 8세와 루이 12세 아래에서 고위 관료로 일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테피스트리의 후원자였으며 자신의 성이나 도시 주택을 위해 주문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단서는 일부 테피스트리에 나타난 A라는 글자와 매의 종이 달린 작은 장식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들이 프랑스의 왕비였던 안느 드 브르타뉴에게 관련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안느 드 브르타뉴는 샤를 8세와 루이 12세와 2번 결혼하여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안느 드 브르타뉴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유니콘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매의 종과 족제비 꼬리로 구성된 개인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가 테피스트리의 제작에 관여했거나 장 르 비스트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확실하지 않으며 테피스트리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니콘과 숙녀는 우리에게 의문과 상상을 자극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로젤 석판. 세 번째는 프랑스 글로젤에서 발견된 신비한 석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석판들은 1924년부터 30년까지 3천여 개가 넘게 발굴되었으며 일부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석판들은 과연 언제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글로젤 석판의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굴하거나 계획적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1924년 3월 1일 17살의 에밀 프라덴이 소를 이끌고 밭을 갈다가 소의 발이 구멍에 걸렸습니다. 소의 발을 풀어주던 중 프라덴은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인간의 뼈와 도자기 조각이 있었습니다. 벽은 점토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닥은 타일로 깔려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자신이 중요한 것을 찾았다고 깨달았고 학술적 검토를 받기 위해 이를 알렸습니다. 지하실을 본 최초의 학자들은 아드리앙 피칸데라는 현지 교사와 베누아 클레망이라는 부르보니아 협회의 교사였습니다. 클레망과 비풀이라는 남자가 나중에 곡괭이를 들고 다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의 남은 벽을 부수고 가져갔습니다. 그 후 비풀은 프라덴에게 연락하여 그 장소가 갈로 로마 시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풀은 그 장소가 고고학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젤에서의 발견은 부르보니아 협회의 공보에 실리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프라덴 농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비시의 의사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안토뉴 모를레가 해당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발굴을 허락받기 위해 200프랑을 제안했습니다. 모를레는 1925년 5월 24일부터 발굴을 시작했으며 문자가 새겨진 석판, 우상, 뼈와 부싯돌 도구, 새긴 돌 등 다양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굴을 마친 후 모를레는 이들을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모를레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석판에 새겨진 문자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문자가 어떤 알려진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석판 자체도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프라덴과 모를레가 공모하여 석판을 조작하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프라덴과 모를레는 자신들의 정직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석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검사를 받았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석판이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석판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석판이 갈로-로마 중세시대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석판이 고대 이집트나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5년 프랑스 문화부는 글로젤 유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트는 중세시대와 그 이후의 것이지만 철기시대의 유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저자 불명의 위조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마무루. 네 번째 미스테리 페루의 아라마무루는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 있는 버려진 돌 조각으로 신들의 문이라고도 불립니다. 1990년대 초에 발견되었으며 잉카인들이 만들었던 공사 현장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돌은 약 7m 정사각형으로 그 안에 8cm 높이의 T자형 니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라마무루는 초자연적인 순례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잉카의 사제가 하늘에서 떨어진 금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금판을 돌에 새겨진 작은 구멍에 넣으면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빛나는 공과 함께 걷는 키 큰 남자들을 본다고 합니다. 아라마무루의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굴하거나 계획적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산악 안내인 호세 루이스 델가도 마마니가 페루의 시골을 탐험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돌 조각을 보고 고대 잉카의 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아라마무루의 기원과 의미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라마무루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돌 조각이 알려진 그 어떤 문화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마니가 공모하여 돌 조각을 조작하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마마니는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라마무루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검사를 받았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아라마무루가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라마무루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라마무루가 잉카 시대나 그 이전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라마무루가 다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금 모자. 다섯 번째는 청동기 시대 유럽에서 발견된 특이한 유물인 황금 모자입니다. 황금 모자는 금박으로 만들어진 긴 원뿔형의 모자로 현재까지 4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자들은 언제,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황금 모자는 독일어로 골트후트라고 하며 실제로 모자를 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유기물로 만든 원뿔형의 머리 장식에 외부로 덮어 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방통 골드콘 1844년 프랑스 아방통에서 발견되었으며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약 14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퍼슈타트 황금 모자 35년 독일 시퍼슈타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1400년, 13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에젤스도르프 부흐 골드콘 1953년 독일 에젤스도르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19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알려진 가운데 가장 큰 크기로 높이가 약 90cm입니다. 베를린 황금 모자 스위스나 스와비아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정되며 약 18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 베를린의 고대 및 초기 역사 박물관이 구입하였습니다. 이 모자들은 모두 얇은 금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작은 도장과 바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양과 기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문양과 기호는 태양 문화나 천문 달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자들의 발굴 혹은 발견 상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개의 예시 베를린과 시퍼슈타트는
고대에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제작 기술을 보면 약 1400년에서 8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됩니다. 이 모자들은 청동기 시대 후기의 고분 문화와 언필드 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징성과 제작 기법의 유사성은 당시 서부와 중앙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일관된 청동기 시대 문화를 증명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금박으로 만든 가슴 장식이 웨일스 북부의 몰드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조금 더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황금 모자가 어떤 종교적인 표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아마도 당시 널리 행해지던 태양 숭배의 신이나 사제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자들을 의뢰하거나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구니 심해돌 구조물. 6번째 미스테리는 일본의 우나구니 섬 근처에 잠겨있는 바다 및 돌 구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돌 구조물은 고대 도시의 잔해인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돌 구조물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돌 구조물은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우나구니 섬에서 해머헤드 상어를 관찰하기 좋은 장소를 찾던 스쿠버 다이버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가 약 50m, 너비가 약 20m입니다. 인공적으로 조각된 것처럼 보이는 직선과 기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 근처에는 다른 형태의 돌 구조물도 있어 잠수한 고대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대한 가장 유명한 주장은 류쿠 대학교의 해양 지질학자 마사아키 키무라 교수의 것입니다. 키무라 교수는 이 구조물이 인공적으로 만든 계단식 건축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구조물이 약 2만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던 잃어버린 문명의 유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 문명을 무 혹은 레무리아라고 부르며 기원전 2000년경 지진으로 인해 바다에 잠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이 구조물이 약 2000만 년 전에 쌓인 모래암과 진흙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의 흐름과 지질학적 변화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돌 구조물의 대칭성이 보고된 것만큼 뚜렷하지 않으며 돌 조각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공적으로 새겨진 것으로 여겨지는 기호들도 자연적으로 생긴 긁힘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을 동반하는 빛. 7번째는 바로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빛은 지진광이라고 불리며 수백 년 동안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빛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진광은 지각 변동, 지체 응력 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또는 그 부근의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는 특이한 빛입니다. 이 빛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나 동안 혹은 여진이 일어날 때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가지며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됩니다. 지진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869년 살리쿠 지진에서 하늘에 이상한 빛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지진에서 지진광이 목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5년 칼라파나 지진에서는 지진 전후의 밝은 번쩍임이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2007년 페루 지진에서는 바다 위에 색색의 빛이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 2009년 라쿨라 지진과 2010년 칠레 지진에서도 지진광이 관찰되고 촬영되었습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6.0 규모의 지진과 함께 초록색과 파란색의 번개와 같은 빛이 보였습니다. 2016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는 7.8 규모의 지진과 함께 파란색의 번개와 같은 빛이 보였으며 여러 비디오에 기록되었습니다. 지진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진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하며 목격된 것들이 다른 현상들과 혼동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망의 장애나 낙뢰 등으로 인해 밝은 번쩍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지진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일부 암석들이 압력을 받으면 정기적인 충격을 발생시키는 파이조정기 효과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석영을 포함하는 암석들이 지체 응력을 받으면 강한 전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장은 공기 중의 입자들을 이온화시켜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플라즈마가 발광하면서 지진광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신기한 미스테리를 들려드릴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